책으로 여는 밝은 미래, 홈킨 북클럽이 함께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입니다. 지은이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출판사는 미래의 창입니다. 이 책은 수많은 주식 투자자의 필독서로 손꼽힙니다. 이 책에서 코스톨라니는 성공한 투자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마인드를 수많은 일화를 통해서 제시합니다. 지은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06년 헝가리에서 출생한 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투자의 대부였다. 철학과 미술사를 전공했지만 사실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다. 1920년대 후반 18세에 파리로 유학하여 그곳에서 생애 최초의 증권 투자를 시작한 이래 유럽 전역에서 활동한 그는 두 세대에 걸쳐 독일 증권시장의 우상으로 군림하였다. 그는 이 책을 포함하여 13권의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들은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 이상 팔렸다. 박학다식한 저술가, 유머 넘치는 칼럼니스트이자 유쾌한 만담가인 그는 일생을 돈, 투자, 그리고 음악에 심취하였다.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 말은 그가 일생 동안 지켰던 잠언이다. 그에게 있어 투자는 지적인 도전 행위일 뿐이었다. 이 책은 그의 나이 93세 때인 1999년 2월부터 쓰기 시작하여 그해 9월에 탈고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책의 서문을 쓰지 못한 채 9월 13일 파리에서 영면하였다. 이 책은 그의 파란만장한 투자 인생을 결산하는 최후의 역작이며 유럽 증권계에는 이 책을 위대한 유산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책은 12개의 대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돈의 매력 2. 증권 동물원 3. 투자 무엇으로 할 것인가 4. 증권거래소 시장 경제의 신경체계 5.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 6.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7.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8. 증권 심리학 9. 정보의 습 10.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11. 머니 매니저 12. 모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의 매력 돈에 대한 욕구를 과연 도덕적으로 내세우고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거의 대다수는 돈과 돈의 영향력에 열광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구를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의로움을 가장한 질투가 불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돈에 대한 욕구는 바로 경제적 진보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나는 돈에 대한 욕구를 토대로 형성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이것은 사기다. 그러나 너무도 바람직한 사기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차이는 한마디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크기는 하지만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은 케이크, 자본주의와 작지만 공평하게 나눠진 케이크, 사회주의. 이 세계가 선택한 것은 큰 케이크였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인간의 본성에 보다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1946년에 나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간 적이 있다. 그들은 돈을 소유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을 택했다. 돈이 없으면 벌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의 지출을 위해 돈을 벌기도 하지만 단순히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마르게 된다고 했다. 내가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단순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올바르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 백만장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나는 백만장자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는 애써 일할 필요도 없으며 사장이나 고객에게 굽신거릴 필요도 없다. 또한 자기와 맞지 않는 것에 맞추어 가며 살아야 하는 불편함 없이 달리 자신의 호사스러움을 즐길 수 있다. 사람들은 돈에 체면이 걸려 있다. 그러나 돈과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돈은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되며 오나시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돈에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상승하고 있는 주가를 뒤쫓아가기보다는 떨어지고 있는 주가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주식시장에서 더욱 유효하다. 인색한 사람은 물질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나 결코 진정한 의미의 백만장자가 될 수 없다. 언론에서는 나를 가리켜 증권시장의 거목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거목은 실수를 모르는 존재지만 나는 분명히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증권 전문가의 따름이다. 내일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어제가 어떠했고 오늘이 어떤지는 잘 알고 있다. 80여 년간의 증권시장 경험은 내게 이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사실이다. 미술에서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게 있어 투자자는 지성인이며 정치와 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해서 그것을 토대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심사숙고하는 증권 거래인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다. 그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지적 행위이며 나처럼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필요하게 되는 정신적 체조이기도 하다. 누가 나에게 투자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해달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로 태어나 놀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바, 놀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므로 나는 주식 투자의 실패에서 비롯된 절망감 뒤에는 반드시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기회가 따르기 마련이고 다시 투자의 유혹에 고개를 돌리는 때가 온다고 생각한다. 마치 불빛의 유혹으로 그 주위에는 항상 불나비들이 꼬이듯 말이다. 주식시장에 뛰어들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정신적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주식시장은 세상 아무데도 없다. 만약 그런 곳이 있으면 아무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다. 난 지금까지 80여 년간 증권계에 몸담아 왔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 단기 투자자가 많을수록 시장이 커지고 유동적이며 이 증권시장의 상승 국면이나 하강 국면에서 나타나는 불안정한 움직임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장기 투자자는 그들은 몇십 년 뒤의 노후 대책이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주식을 사놓는다. 그들의 주식은 시세 변화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에 투자한 돈은 그대로 주식 속에 남아있으며 불황이 와도 주식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 장기 투자자는 우량 주식에 투자하며 모든 종목과 여러 나라에 골고루 투자한다. 단기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항상 잃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 투자자는 언제 투자를 시작했든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소한 예전에는 항상 그랬다. 왜냐하면 주식은 하락하고 나면 항상 새로운 상승 기록을 세우기 때문이다. 장기 투자자는 적은 액수의 돈으로 짧은 기간 내에 백만장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런 버핏은 장기 투자로 미국에서 두 번째 가는 부자가 된 사람이다.
난 여러분에게 장기 투자를 권하고 싶다. 장기 투자는 모든 주식 거래 중 최고의 결과를 낳는 방법이다. 인간에게는 놀이하는 인간으로서의 본능이 숨어 있다. 순종 투자자, 장기적인 전략가. 순종 투자자는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중간쯤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순종 투자자는 모든 뉴스에 흥미를 느끼고 있으나 단기 투자자들처럼 모든 뉴스에 반응하지 않는다. 다만 뉴스가 너무 결정적이어서 자기 진단의 기초가 흔들릴 때, 그리고 기존의 판단과 위배될 때는 움직인다. 순종 투자자는 다양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한다. 화폐와 신용정책, 금리정책, 경제성장,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무역수지, 사업보고서 등등. 그 결과 그는 매일매일 뉴스에 관심은 많지만 별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순종 투자자는 옳든 그르든 독자적인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그를 단기 투자자와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이다. 그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경영이 부실해지면 그 경영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를 버리기를 택한다. 그에게는 그만의 비결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행간 사이에 숨어 있는 그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투자는 부와 파산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항해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훌륭한 배와 똑똑한 항해사일 것이다. 훌륭한 배란 무엇인가? 돈, 인내, 강인한 신경으로 무장한 배이다. 그럼 똑똑한 항해사는 어떤 사람인가? 경험이 풍부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순종 투자자는 생각하는 인간이다. 투자자는 뉴스를 찾아다니며 모은다. 의사처럼 분석하고 금리정책, 재정정책, 세계경제 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총체적인 상을 구상해 최종 진단을 내려야 한다. 그의 무기는 첫째도 경험이고 둘째도 경험이다. 투자자들 가운데 일생에 적어도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투자에서 손실과 수익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앞뒤와 같고 투자자의 일생을 쫓아다닌다. 투자에 실패한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결코 경제학을 공부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내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사실 쓸모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무용한 이론에 대한 반성이나 자아 비판의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투자, 무엇으로 할 것인가? 어디에서든 상품 가격, 환율, 채권, 주가가 원리와 차이가 있어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 순종 투자자들은 거기에 뛰어들어 시장이 그 차익을 균등화할 시기를 기다린다. 아주 큰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내 경우는 채권에서 최고의 투자 수익을 보았다. 젊어서 운전을 배울 때 선생은 내게 당신은 절대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요 라고 말했다. 내가 놀라서 왜요? 하고 묻자 그는 당신은 항상 차에 본인만 보지 않소. 머리를 들고 멀리 300m 앞을 보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후 나는 운전석에 앉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멀리 보라는 이 원칙은 증권시장에서도 매우 유용했다. 원자재 투자 역시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이 서로 대입하고 있다. 이것 역시 위험한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물에 투자한다. 상품 시세가 원하는 방향과 조금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면 투자자는 즉시 일정한 액수를 추가 부담해서 증거금을 높여야 한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포지션은 강제 해지되고 그렇게 되면 이미 들어간 돈은 하나도 건질 수 없게 된다. 어른이 된 나는 정말로 선물 거래가 가능한 모든 원자재에 투자했다. 한동안은 시카고의 유명한 공유 선물 거래소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잃은 것도 얻은 것도 없었다. 원자재 투자는 위험도 알고 손실도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원자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 투자자가
원자재 투자만을 통해 행운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오직 손해를 본다는 사실뿐이다. 어떤 기업은 땅 밑에서 행운을 끌어올리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우주에서 그 기회를 찾는다. 세계 어디서든 저평가된 기업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투자 대상에 비교하면 주식이 갖는 장점은 장기적인 상승 운동에 있다. 대체로 주식은 장기적으로 항상 상승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 방식보다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다. 자신의 재산을 약간 분산시키고 크고 튼튼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면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기대처럼 주가가 상승하지 않아도 초조해하기보다 인내를 가지고 시세가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주식 투자자 중에는 주가가 100일 때 사서 110일 때 팔았다고 뽐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주가가 100에서 60으로 떨어질 경우 손실을 봤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들은 이 일시적 현상에 별 관심이 없다며 애써 외면한다. 물론 이것은 자기 속임수이다. 증권거래소는 도대체 무엇일까?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멸망을 의미하는 악마적 존재인가? 현대적 의미의 증권거래소는 17세기 암스테르담에서 생겨났다. 투자 대상은 인도 회사의 주식이었다. 인도 회사의 배는 항상 진귀한 향료, 섬유, 도자기 등을 가득 싣고 암스테르담 항으로 돌아오곤 했으며 이웃나라에서는 이를 보고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영국 역시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독점을 무너뜨리고 이 네덜란드 인도 회사와 자유 경쟁을 시도해보고자 했으나 인도 회사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데 실패했다. 1688년에는 네덜란드 인도 회사가 일대 혼란기를 맞았는데 그것은 역사상 최초의 주가 폭락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배들이 심한 파손을 입어 바타비아로 돌아갔고 몇 척만 네덜란드에 도착한 것이다. 싣고온 상품은 금 35톤밖에 받지 못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금 50톤을 받았어야 했는데 말이다. 사실 이 정도면 그렇게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투자 열기는 이미 식어 있었다. 어떤 주식의 배당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많은 투자자가 그 주식에 몰린다. 배당금이 기대한 만큼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딱 콤플리, 기정사실이 되므로 시세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배당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주식은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신뢰는 사라지고 불신이 자리 잡기 때문이다. 투자의 뒤편에는 항상 미덕과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서 있다. 이미 300여 년 전에 호세 드라 베가는 증권거래소를 일컬어 혼돈 속의 혼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던가. 악마가 증권거래소를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을 생각하는 인간으로부터 노래하는 인간으로 개조하는데 한몫했음에는 틀림없다. 증권거래소는 단순한 게임장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중추신경이며 동력이다. 자본주의 최고의 동력원은 뭐니 해도 주식시장이다. 그 기초는 주식회사이며 주식투자는 그 윤활유이다. 투자자가 없었다면 산업사회의 혁명적 변화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업가는 연구나 기업 확장, 설비 투자를 위한 재원을 두 가지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하나는 빚을 얻는 것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식의 형태로 기업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다. 주식을 발행하면 사업가는 이자를 낼 필요가 없으며 자본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의무도 없다. 주식 소유자들은 그 대신 배당금 형식으로 수익 배분에 참여를 요구한다. 투자한 회사가 성장한다면 그 수익은 상당히 클 수 있다. 세계 경제사를 장식하고 있는 대규모 발전은 항상 위험 부담이 많은 모험이었고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무엇보다도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기대감 속에서
거액의 돈을 내놓는 주식 투자자들처럼 은행이 그렇게 큰 돈을 내놓았을 리가 없다. 주식시장에 대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세계사의 거울을 발견한다. 경륜 있는 투자자만이 알아채고 이해할 수 있는 거울이다. 경제와 주식시장은 항상 평행으로만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다음의 예로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겠다. 한 남자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 보통 개들이 그렇듯 주인보다 앞서 달려가다가 주인을 돌아본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달려가다가 자기가 주인보다 많이 달려온 것을 보곤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둘은 산책을 하면서 같은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주인이 1km를 걷는 동안 이 개는 앞서가다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약 4km를 걷게 된다. 여기서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증권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경제와 증권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간다. 그러나 때때로 그 사이사이에 이 둘은 서로가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가기도 한다. 지금까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본문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